안녕하세요. 행정학과 신현기입니다. 오늘은 정책분석 평가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정책 분석에서 정책 문제를 구조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책 분석은 결국은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어떤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인데, 그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문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정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시죠. 코로나19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방역을 해두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중국에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과, 아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문제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번질 문제다, 이렇게 문제의 규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역 대책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분석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의 대안을 찾을 때 해당 사회 문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들을 정책 문제 구조화라는 것을 이렇게 용어로 표현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정책 문제 구조화, 정책 분석에서 정책 문제 구조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PPT 보시죠. 두 번째 시간에는 정책 분석 단계에서 정책 문제를 구조화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아젠다 세팅, 팔러시 포뮬레이션, 디시전 메이킹, 팔러시 임플리멘테이션, 팔러시 이밸류에이션, 이게 얘기했던 이른바 팔러시 사이클, 정책 사이클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책 분석이라는 거는 디시전 메이킹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분석이라는 것은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즉 우리 사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근데 이 사회 문제들을 모두 정부가 다 해결할 수는 없죠. 어떤 문제는 그냥 개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그냥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지금의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는 개인에 맡길 수 없는 문제죠. 국가 단위에서,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 단위에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책 결정자가 이 문제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바탕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런 단계로 고민할 텐데, 정책 분석은 바로 이 단계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분석에서는 먼저 정책 문제를 구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Structuring the Policy Problem인데, 줄여서는 Problem Definition, 즉 정책 문제 정의라고 하는데, 정부의 공공의제로 제기된 사회 문제가 이 원인이 뭐고 이 성격이 뭔지를 딱 규정하는 겁니다. 즉 정책 문제의 성격, 정책 문제가 어떤 성격일 것이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정해 주는 것, 이것들을 정책 문제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이 앞에 밑에 그림 보시죠.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사회의제나 공공의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점점 더 커지면 그것이 이슈가 됩니다. 즉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슈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슈화된 것 중에서 일부가 정부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아젠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공의제, 즉 퍼블릭 아젠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이것은 정말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규정한 것, 그것이 이제 퍼블릭 아젠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젠다 단계가 됐을 때 이제 정책 분석이 시작되는데, 정책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그 문제, 아젠다의 본성이 사회 문제였으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성격이 뭔지, 이거를 먼저 규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로 정책 문제 구조화 또는 정책 문제 정의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정책 분석 단계에서 정책 문제를 구조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먼저 그 문제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대안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구조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면한 사회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문제라고 정확하게 구조화, 즉 정의를 해줘야지 적절한 대안을 만들 수 있고 실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아닌데도 마치 심각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이른바 틀린 문제를 풀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거나 혹은 그 문제인데 그런 성격의 것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데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전혀 엉뚱한 대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분석 단계에서는 정책 결정자와 하여금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논리와 정당성 논리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 구조화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 거죠. 즉 문제의 규정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 거죠. 정책 문제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 무엇이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 문제냐, 즉 국가가 공공 의제로 선택해서 풀어야 될 과제냐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주의적 관점입니다. 세상에는 왈가왈부할 것 없이 그냥 이거는 그냥 문제야. 그냥 사회 문제는 그 자체로서 그냥 문제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빈부격차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각종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책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구성주의적 관점은 뭐냐면은 사회 문제도 사실은 사람들의 인식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문제화를 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는 이렇게 보십시다. 역시 빈곤의 문제를 봅시다. 예전에는 정말 삼시세끼 못 먹고 정말 그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을 빈곤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런 식의 절대적인 빈곤은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객관주의적인 눈으로 보면은 절대 빈곤이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빈곤 문제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지금의 빈곤은 단순히 그런 식의 절대 빈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빈곤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그 사회의 중위소득을 정하고 그 중위소득보다 못한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보고 그들에게 정책적인 어떤 대책을 내놓거든요. 이건 뭡니까? 빈곤층은 무엇이 빈곤인가에 대해서 중위소득 그 아랫사람을 규정하니까 이거는 일정하게 빈곤이라는 걸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경 문제도 사실은 같은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산업화될 때 공장에서 막 굴뚝이 막 연기가 막 치솟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환경 문제를 인식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봤습니다. 오히려 굴뚝의 공장을 경제가 잘 들어가고 산업이 발전하는 것으로 봤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은 심각한 어떤 공해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삶의 질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같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공장에서 검은 연기라는 객관적인 상황인데 급격하게 산업화되던 시절에는 그것을 경제성장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했지만 지금은 심각한 삶의 질을 위협하는 공해 문제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 혹은 정책 문제로서 재구성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수적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정답이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책 문제 혹은 사회 문제는 그 중간쯤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또 정책 담당자 혹은 여론에 의해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게 사회 문제로 구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절충주의적인 입장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문제의 특징,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문제가 우리의 인식 속에 들어오고 정부의 아젠다가 되는데 정책 문제의 특징은 보통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정책 문제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일단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에서 탈원전 문제를 들어보시죠. 지금 탈원전 문제를 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후쿠시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 문제가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번 문제가 터지면은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자연재해가 되기 때문에 탈원전으로 가자는 거죠. 뭐 당장 가자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수명이 닿을 때 폐기시킴으로써 2080년에 완전 탈원전으로 가자는 건데 이런 입장인 환경주의자들이라든지 혹은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러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탈원전과 관련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여기서 탈원전을 해서 그러니까 원전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관련 건설업체들, 관련 기술업계들, 이런 데서는 탈원전이 되면 자신들의 사실은 생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반대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도 갈등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탈원전이 옳다, 그러다, 혹은 더 근본적으로는 원전을 가동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정확하게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이른바 가치 투쟁을 하는 거죠. 가치관의 투쟁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모든 정책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죠. uncertainty. 즉, 칼로 잘라서 이것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결론 내기 힘든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성격이 있죠. 가치 함축성이란 것 같은 얘기인데, 모든 정책 문제는 아까처럼 어떤 가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탈원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보면은 어떤 입장에 자기가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냥 반대를 하기도 하고 찬성을 하기도 하죠. 혹은 심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어떤 특정한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라는 문제를, 그 다음에 원전을 주장하는 사람, 원전 지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 뭐 이런 거, 가장 값싼 에너지라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문제 한다는 거는 이렇게 철저하게 가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철저히 그런 면에서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체가 서로 두 개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맞붙어서 서로 갈등하는, 이해 갈등을 하고 가치 갈등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역동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책 문제가 한마디로 복잡하다는 겁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정책 문제가 복잡하다는 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정책 문제를 구조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구조할 건가, 즉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나아가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정책의 대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즉 그 문제 자체, 정책 문제는 항상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 정의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명료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정책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 문제를 유형하면은 구조가 잘 된 것부터 구조화가 안 된 것으로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일단 구조가 잘 된 거는 일단 정책 결정자가 한 사람만 있는 거죠. 대안도 제한적이죠. 뭐 한두 개의 안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가치, 내재된 가치가 뭐냐, 거긴 대개 사람들이 의견 일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결과도 대개는 확실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이런 대안을 냈을 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 이런 것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손해액과 피해액, 이득과 피해액, 이른바 BC 분석이라고 하는데 베네핏과 코스트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분석을 한다는 건 두 가지죠. 문제를 구조화하고 거기에 바탕에서 정책 대안을 A, B, C 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도 그 계산된 그 정보를 갖고 딱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구조가 잘 된 문제죠. 근데 대개 정책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확실성, 주관성, 가치 함축성, 역동성, 상호의존성, 이런 성격 때문에 한마디로 복잡다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 예를 한번 보시죠. 구조화가 안 된 정책 문제 사례로 저는 4대강 문제를 한번 예를 들고 싶습니다. 4대강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4대강, 그야말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다가 이른바 보를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가두는 거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걸 시작했는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도 감사원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4대강 보를 해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었죠. 해체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너무 환경파괴가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썩는다. 흐르는 물을 가둬놨으니까 물이 썩는다는 문제가 있었고,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의 얘기는 뭐냐면은 농업용수를 어떤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뿐더러 이미 수조 원의 예산을 22조죠.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다시 그것을 부수는 거는 예산 낭비다, 이런 논장이었죠. 근데 4대강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이후에도 벌써 이제 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 집권했는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자체가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조화가 안 된 정책 문제입니다.
즉 4대강을 시작했을 때 이 4대강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원래 혹자가 얘기하듯이 정말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환경 보존을 위한 것이었는지, 뭐 이명박 정부는 이게 환경 효과도 있다는 거, 환경 보존 효과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혹은 농업용수 혹은 홍수조절 효과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기하듯 어떤 건설업체와 정부 간의 어떤 이권에 의해서 그냥 사업을 만들어낸 것인지, 4대강 사업이라는 국가적 대공사가 정확하게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즉 무엇을 위한 대안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즉 4대강 보를 건설한다는 그 대안을 내놓을 때 그 사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는지 문제 구조화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끝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책 문제를 구조화한다는 게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정책 문제 자체가 복잡하죠. 그 다음에 구조화가 안 된 정책 문제가 사후에도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보여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정책 문제 구조화 또는 정책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관계들의 인식을 토대로 해결해야 할 정책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감지하고 문제를 탐색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구조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하는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분석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예를 또 들어보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저출산 고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럼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즉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는 문제가 인식됐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 사회의 어떤 생존을,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국가가,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문제를 구조화시켜야 되는데 그 방식에 따라 대안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구조할 수 있습니까? 즉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실은 저출산은 우리나라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공통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 그 다음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그 다음에 출산과 관련된 비용, 장기간 근로와 육아노동의 성별 격차,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출산이 생기는 거죠. 그죠? 여성들이 학력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저출산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산과 관련된 어떤 비용, 어떤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장기간 근로, 즉 너무 노동시간이 길거나,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가사노동이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이런 것도 저출산의 원인인 거죠. 그러면은 저출산이라는 게 사회 문제, 세계 각국의 사회 문제로 공통의 사회 문제가 됐다는 거는, 즉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를 정의해야 됩니다. 즉 문제를 구조화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구조화의 예를 들었는데 어떤 게 가장 합당합니까? 지금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인데요. 프랑스와 독일은 두 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녹색이 그러니까 파란색이 이제 독일이고 이제 흰색이 프랑스의 경우인데, 두 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비슷한데 아이를 낳는 수를 한번 보시죠. 즉 0명을 낳는 수는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경우가 독일이 엄청 많죠. 근데 1명이든 2명이든 3명을 낳는 비율은 프랑스가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비슷한 서유럽 국가인데, 그리고 여성 고용률도 비슷합니다. 즉 두 나라 모두 이제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경제 참가율이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그러니까 출산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서 봤듯이 아이 수를 1명, 2명, 3명으로 봐도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출산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차이입니다. 즉 독일에서는 여성이 출산과 커리어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독일의 사회 제도는, 이 나라의 이제 가족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성들이 출산과 자신의 커리어 중에서 선택해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회 체제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고학력이나 고소득 직종에 종사할수록
여성의 출산의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산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겠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은 여성들이, 이른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만약에 직장에 나가면은 그 돌봄 노동, 아이를 돌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가 시스템이 들어와서 아이의 보육과 양육을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여성의 그러니까 경제 참가 비율은 비슷한데 프랑스가 확실히 출산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정책 문제 구조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안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정책 결과를 보여준다는 극적인 예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걸 보시죠. 독일에서는 여성이 그러니까 일을 할 것이냐 아이를 낳을 것이냐는 그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프랑스도 동일합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구조화시키냐면은 여성의 출산을 안 하는 이유를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않는 어떤 직장 문화 이런 것이라고 본 것이죠. 문제를 구조화를 그렇게 한 것이죠. 저출산의 원인을 그렇게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이 돌봄 문제가 국가를 해결해 주니까 여성은 일자리도 나가고, 그러니까 취업도 해서 직장도 가지면서 아이도 낳는 그런 선순환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구조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안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어떤 정책적 결과가 나오는 거죠. 다음 사례도 한번 보시죠. 다음 사례는, 저출산에 대해서 김관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법안을 내놨냐면은, 난임치료 휴가라는 법안을 내온 사례를 내온 겁니다. 제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이건 뭐냐면은, 여성들이 난임치료를 할 때 그 휴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임치료를 위해서 휴가를 할 경우에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법안인데, 근로기준법의 일부 개정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왜 이런 정책 대안을 내놨냐면은, 밑에 왼쪽에 줄쳐 있지만은, 이 김관영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출산이라는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사회 문제를 어떻게 구조화시켰냐면은, 이것이 난임 인구의 증가에 있다고 본 거죠. 그죠? 즉, 저출산이라는 것이 국가적 아젠다로 등장했을 때, 이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구조화시켰냐면은, 난임 인구, 즉,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난임이 발생하겠죠. 난임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출산이 생긴다고 문제를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난임 인구의 증가가 문제니까, 문제 해결책, 대안도 여성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 휴가 갔을 때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에 따른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대안을 내놓는 거죠. 이렇게 정책 문제를 구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책 분석 단계의 가장 첫 단계고 가장 중요한 단계다. 왜냐? 정책 문제를 어떻게 구조하냐에 따라서 정책 대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역시 정책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 한번 보시죠. 이거는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다 잘 아시죠? 2014년도 4월 16일 날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죠. 세월호를 타고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3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빠져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여론이 비등했죠. 그래서 한 달 만에, 즉 같은 해 5월 16일 날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그때 정부 대책은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개혁, 부도덕한 민간기업 일벌 100개, 세월호 특검과 특별법을 도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빨리 이 문제 책임자도 처벌하고 피해자도 보상하고 문제 원인도 규명하라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정부가 정책 분석,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책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대안을 내놨죠. 그게 이제 PPT에 나온 이 네 가지 대안입니다. 그럼 왜 이런 대안이 나왔을까요? 왜 정부 조직 개편과 세월호 아이들이 죽었는데 왜 정부 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개혁과 민간 기업에 대한 처벌이라는 대안이 나왔을까요? 이런 대안이 나온 거는 문제 구조화를 이렇게 했던 거죠. 당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는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 부동 때문이다. 그리고 관폐화 문제, 즉
해수부 공무원들이 관련 유관단체의 기업에 가서 서로 도와주고 뭐 봐주고 비리를 봐주고 이런 어떤 관폐화 문제. 그 다음에 당시 해경의 어떤 무능과 복지부동, 즉 스스로 적절히 하지 않고 위에서 명령만 기다리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를 이런 것 때문에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고 문제를 구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하니까 대안은 정책 대안은 뭘로 나오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해경을 해체하는 것으로 나왔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식의 대안이 나왔죠. 이른바 관폐화를 척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문제 구조화를 뭘로 봤냐? 당시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구조했냐면은 이거는 부도덕한 기업의 문제다. 즉, 이윤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정부가 정한 어떤 안전 기준을 잘 지키지 않은 그런 문제다. 이렇게 봐가지고 부도덕한 민간기업, 그 당시에는 유병헌이라는 어떤 기업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일벌백계하는 이런 식의 대책이 나왔죠. 그렇죠? 이런 대책이 과연 정당했는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세월호는 뭐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사실은 컨트롤타워, 중앙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 책임자는 당시의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문제 정의를 하지 않았죠. 이른바 문제를 구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식으로 즉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 그 다음에 기업의 부도덕성 이렇게 문제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문제 분석할 때 결국은 대안을 어떤 제시하는 건데 최적의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구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구조할 것인가? 여기에 따른 이를 위한 어떤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른바 그걸 정책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러시 모델이라고 하는데 정책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여러 명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정책 문제를 정의하는 이가 힘들죠. 즉 정책 문제를 구조하기가 힘들죠.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단순화시킬 건가? 이 테크닉,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 혹은 어떤 뭐랄까 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 모형이라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언어 모형도 있고 기호 모형도 있고 절차 모형도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방식만 대표적인 어떤 기술, 테크닉만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시전 트리라 해가지고 의사결정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류와 예측에 쓰이는 도구인데 어떤 복잡한 사안을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나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 원인을 밝혀내는 건데 그것이 마치 나무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왼쪽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회사의 데이터인데 컴퓨터 회사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컴퓨터를 최대한 많이 파는 거죠. 매출을 올리는 거죠. 컴퓨터 매출을 올리는 거죠. 올리는데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구매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는 지금 나이와 소득과 학생인지 여부와 신용등급에 따라서 컴퓨터 구입 여부를 이렇게 데이터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 나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추려내는 거죠. 첫 번째, 제일 위에 보면은 첫 번째 1단계에서 컴퓨터를 구입한 사람은 9명, 미구입한 사람은 5명입니다. 나이로 구분해 봤더니 20대 이하는 구입을 2, 비구입은 3이었고 30대는 구입이 4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는 모두 구입한 거죠. 이 데이터에 따르면. 30대가 주요 타깃이 되는 거죠. 40대는 구입한 사람과 비구입한 사람이 3대입니다. 그러면 일단 30대는 주요 마케팅 타겟이 되는 거죠. 20대는 반반이었으니까 구입과 비구입이 반반이었으니까 학생일 경우 20대 중에서 학생인 경우 아닌 경우로 구분해 봤습니다. 다시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때 20대인 경우에 봤더니 학생일 경우에는 구입을 하는 거죠. 전수가. 그러니까 20대 학생이 핵심 타겟층이 되는 거죠. 40대일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중간 정도인 사람이 구입을 많이 하는 거죠. 이 데이터상에 보면은. 그럼 주요 마케팅 타겟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20대 학생과 30대 전체와 40대이면서 신용등급이 중급 정도인 사람들이 주요 마케팅 대상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끊어내면서 분류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의사결정 나무의 기법입니다. 뭐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것도 있는데 뭐 되게 원리는 다 똑같은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험회사나 혹은 뭐 은행 같은 데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량 고객에게는 신용등급 우량 고객에게는 대출을 더 많이 하는 거고 불량 고객에게는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불량률을 막아야 되는 게 핵심 사안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신용등급을 매길 거냐? 역시 의사결정 나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직업이 있냐 없냐 먼저 따지는 거죠. 직업이 있냐 했을 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월 수입이 200 이상이냐 없냐 이렇게 또 나누는 거죠. 그리고 월 수입이 200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기대 출금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1,000만 원 이하면 출금할 이용이 1,000만 원 이하면은 우량교육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반대로 직업이 있냐 했을 때 직업이 없고 나이가 25보다 많다라고 되면은 그 사람은 신용등급을 불량으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의사결정 나무 방식을 이용해서 또 분류를 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뭐 이렇게 조금 의사결정 나무를 이렇게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데도 쓰이지만은 어떤 각각의 위험 확률을 계산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내가 어떤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나을지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게 나을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결정이 더 좋을까? 이런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문제는 신축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었죠. 만약에 신축했을 때 근데 신축을 했는데 마침 그때 건설 경기가 호황이면은 내가 수익을 80만 원 얻어요. 근데 재수없게 불황이 다가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30억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하기로 선택했어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그 당시 건설 경기가 호황이라면은 나는 70억의 수익을 다 얻을 수 있어. 아무래도 신축할 때보다는 리모델링 하는 게 이익분이 적죠. 하지만 불황이었을 때 손해는 더 적어. 아까 30억 손해봤는데 리모델링 했을 때는 불황이 와도 10억밖에 손해를 안 봐. 그러면은 각각의 기대 수익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신축했을 때의 기대값은 뭡니까? 0.65 곱하기 80억 더하기 0.35 곱하기 마이너스 30억이죠. 그럼 이게 41.5억 원입니다. 리모델링을 했을 때 기대값은 0.65 곱하기 70억 더하기 0.35 곱하기 마이너스 10억 하면은 42억입니다. 그럼 기대값이 어디가 더 큽니까? 뭐 미묘한 차이지만은 42억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기대값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해 볼 때 어느 경우나 호황이 될 수도 있고 신축이나 혹은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 호황이나 불황이 다 올 수 있는데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은 리모델링을 했을 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했을 때 더 기대값이 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도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즉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젝트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보시죠.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우리 인생에도 자주 겪는 거죠. 뭐랄까 뭐 내가 연애를 할까 말까 어떤 남자나 여자를 마음에 들었는데 내가 프로포즈 할까 말까 혹은 뭐 여름방학 때 해외여행을 갈까 말까 우리 인생이 모두 선택의 순간 아닙니까? 선택의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거죠. 그죠?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이제 불확실성, uncertain하다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나무의 기법은 뭐냐면은 그 불확실성 상황에서 최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프로젝트를 할까 말까 예를 들어보시죠. 프로젝트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케이, 난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게 회사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생각해 보는 거죠. 오케이, 중요해. 그러면 이 회사에 중요한데 이것이 리스키하냐, 위험 요인이 있냐 없냐 생각합시다. 있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Consider not to be involved. 리스키가 있다면은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죠. 뭐 이렇게 이 단계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들, 고려해야 될 지점들을 이렇게 짚어봄으로써 최종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 나무고 결정이 나무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복잡한 방식도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나무, 즉 불확실성 속에서 최대한 논리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 혹은 복잡한 어떤 정책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분류하고 간단하게 요약하고자 할 때 의사결정 틀이라는 기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는 문제를 구조화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 구조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 구조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는 아까 살펴봤고, 문제 구조화가 왜 중요한 건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구조화하는 어떤 기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 분석이라는 겁니다. 경계 분석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한테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와 관련돼서 이해관계자들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막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지 않는 순간에 있는 거죠. 임계점이 등장하는 거죠. 이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X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Y축은 새로운 개념이 축적되는 수입니다. 그러면은 정책 이해관계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그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점들이 점점 증가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관점이나 문제가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 순간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 구조화가 딱 그 5명 정도 얘기를 들으면은 딱 문제가 구조가 되는 거죠. 아, 이 정책 문제는 요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경계 분석입니다. 방법은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계속 수렴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어떤 관점이나 개념이 등장하지 않을 때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인 거죠. 두 번째 문제 구조화 방식은 분류 분석이라는 겁니다. 분류 분석이라는 거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면은 19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상위 10%의 소득 비중인데 98년도에는 35%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경제가 성장했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일가족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한 거라는 직감이 있어요. 직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 중에서 하나가 바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즉 상위 10%만 떼놓고 그 상위 10%가 차지하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을 계산해내는 거죠. 그죠? 즉 상위 10%라는 것을 통해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상위 10%를 떼냈다라고 그들만 분류해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분류 분석을 통해서도 어떤 문제를 구조할 수 있는 거죠. 즉 양극화라는 정책 문제를 구조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분류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보시죠. 4월 15일 날, 올해 4월 15일 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의회 권력,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도 47명인가요? 47명이군요. 47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강의실에서는 더 자세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뭐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문제지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항상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라는 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고 그리고 대표자를 뽑고 그 다음에 그들한테 어떤 벌을 주는 이런 문제거든요. 즉 지난 4년 동안에 못한 국회의원들은 낙선시키고 잘한 사람은 다시 재선시켜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민주주의 작동을, 즉 대의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들의 어떤 선거 참여가 점점 낮아진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체제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회 문제로 인식됐어. 근데 왜 점점 투표율이 낮아질까라는 것들을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구조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식에서 분류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시죠. 나이를 기준으로 봤더니
젊은 사람일수록 투표를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employment status, 즉 고용 상태를 봤더니 실업자일수록 투표를 안 하고 있어요. 교육 수준을 봤더니 저교육,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투표를 안 하고 있어요. 소득을 봤더니 소득이 낮을수록 투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어떤 문제가 발견되는 겁니까? 젊고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투표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면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실업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육 수준과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체제에 더 많은 대표자를 보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투표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프리빌리지한 사람들, 즉 이득을 지금 체제에서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하니까 정치 체제에서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정책을 펴는,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 정치 체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다시 사회경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투표율의 하락이 이런 요인들 때문에 뭐 소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혹은 고용 이런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정책 대안들이 나오는 거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교육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시민교육을 확대한다든지 혹은 어떤 공공 캠페인을 확대함으로써 투표를 왜 해야 되고 왜 이게 시민의 덕성이고 이것이 하면은 어떤 일이 좋아지는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소득 때문에 소득과 관련해서 투표율이 변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일용직이나 혹은 비정규직들 혹은 하루 먹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투표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투표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거죠. 혹은 투표를 하는 날은 반드시 공휴일로 지금처럼 공휴일로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투표하는 날은 관련 기업들이 반드시 법정 의무 휴일로 만들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주는 정책 대안들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 층이 투표 안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이런 것도 유학 왔기 때문에 뭐 대학을 위해서 유학을 왔기 때문에 뭐 투표를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고향까지 내려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 투표 제도를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문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의함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우리가 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 정책 문제를 구조화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나온 건데 이 구조화할 때 분류 분석은 굉장히 효과적인 테크닉이 라는 거죠. 다음 문제 보시죠. 계층 분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계층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문제 상황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인데 가령해서 화재 원인 같은 경우를 할 때 계층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아까랑 또 논리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불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먼저 이것이 인간의 행동인지 아니면은 인간에 의한 행동이 아닌지를 먼저 판별하죠. 만약에 인간의 행동이라면 이것이 인간이 직접 관여했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했는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직접 한 것 같다면은 점등사고인지 흡연인지 그리고 만약에 점등사고라면은 초에서 일어났는지 석유등에 일어났는지 이런 식으로 큰 범주부터 하나하나 쪼개면서 결국은 최종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계층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까 의사결정 트리랑 뭐 비슷한 로직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문제 구조하는 방식 중에는 이런 식의 논리적인 방식도 있지만 또 유추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당면한 사회 문제를 과거의 비슷한 사건과 견주어서 문제를 정의해 보는 거죠. 지금이 딱 대표적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19 사태가 지금 창궐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이른바 팬데믹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를 구조해야 되는데 뭐 전례 없는 일이니까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2000년도 이후에 일어났던 팬데믹을 한번 유추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0년만 들어서도 지금까지 4번의 팬데믹이 일어난 거죠. 2003년도 사스, 2008년도에 신종플루, 2015년도에 메르스는 사실은 뭐 중동과 한국에서만 문제였고 다른 나라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게 또 팬데믹이었죠. 그 다음에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19
과거 2000년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팬데믹을 봄으로써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추법이죠.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구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문제 구조하는 한 방법이죠.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세 가지 모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인류가 앞으로 지금과 같은 팬데믹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주 일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인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환경 파괴가 일어나니까 기존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천 년 동안 동굴이나 숲에서 잠복했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이 만나는 거죠. 그리고 도시화가 되면서 인간이 집적화되어 있고 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수없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그냥 풍토병으로 끝났을 것이 지금은 팬데믹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죠? 풍토병을 인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은 그리고 지금 같은 전 세계적 유행병을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환경 파괴와 혹은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 세계화 때문에 언제든지 인데믹이, 풍토병이, 팬데믹이, 전 세계적 유행병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2000년대만 보더라도 벌써 네 번째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팬데믹이 이렇게 일상화될 것이라고 본다면은 빈번해지게 본다면은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백신을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방식의 문제고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 뭐 그 얘기는 깊은 얘기니까 다음 수업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세 가지 모형, 즉 세 가지 정책 대안이 있는 거죠. 지금 나타난. 첫 번째는 중국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모형은 뭐냐면은 봉쇄하는 겁니다. 한 도시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즉 우한에서 코로나가 19가 발병됐을 때 중국 당국이 어떻게 했죠? 우한을 완전히 봉쇄해버렸죠. 그죠? 두 번째 모형은 이탈리아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모형은 스탠스틸, 이동 제한하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한국보다 더 확진자가 많아져가지고 좀 초비상인데 국민들이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도록, 즉 가정에서 스테이홈 하도록, 즉 스탠스틸 하도록 하는 정책이죠. 한국의 모형은 뭐냐면은 개방적 완화 전략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는데 이건 뭐냐면은 굉장히 봉쇄도 하지 않고 이동 제한도 하지 않지만은 끊임없이 그 확산을 막는 방식이죠.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또 이런 질문도 하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민주국가에 맞습니까? 첫 번째 제가 볼 때 봉쇄 전략, 중국이 취한 봉쇄 전략은 민주국가에서 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이건 중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이 이제 우한에서 발병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공주에 몰렸다가 지금 사태가 진전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새는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중국이 얼마나 체제가 우월한지 우리가 이렇게 막 전염병의 확산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것들을 체제의 우월성과 연결시켜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적반하장인 얘기인 거죠. 이탈리아의 이동 제한 전략은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확산 일로고요. 저는 한국 모형이야말로 한국도 물론 확진자가 많은데 한국 모형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찬사를 받고 있냐면은 이게 굉장히 민주적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봉쇄라든지 이동 제한이라는 것도 하지 않고 굉장히 개방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정보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확산을 막는 굉장히 효과적인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모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이면서도 전염병 확산에 굉장히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티아 센이라고 인도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민주주의 국가에는 기근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근도 자연재해고 자연재해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근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기근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독재국가에서는 그런 정보, 누가 식량이 부족하고 누구에게 배포를 해야 되는지를 그런 정보가 통제되기 때문에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에는 기근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어떤 태제인데 같은 것들을 확산하면은 민주주의 국가에는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는다. 더 파괴적인 전염병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성립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더 효과적인 것처럼 중국이 선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국가 진영에서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된 다음에 한번 평가할 때 한국 모형, 즉 개방적 완화 전략이라는 것들, 이런 전략이 나올 때는 물론 이 문제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문제 정의한 것과 관련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모형이 굉장히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죠. 기회가 있을 때. 다음 페이지 보면 문제를 구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알다시피 그냥 아무 얘기나 막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할 때 혹은 어떤 문제를 분석하거나 혹은 어떤 토론을 할 때 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스스로가 검열자가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가 검열자가 돼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브레인스토밍은 그런 걸 없애고 누구나 되는 대로 짓거리라는 겁니다. 즉 규칙이 있죠. 제시되는 아이디어나 의견을 평가하지 말고 브레인 회합에서는 사고를 구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이거는 어떤 거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던지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제시하고 모든 걸 기록하고 심지어는 표절도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문제나 이슈에 초점을 두도록, 즉 막 너무 중구난방은 안 되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동일한 의견을 던지도록 하는 거죠. 같은 초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자유로운 토론, 브레인스토밍식의 어떤 자유로운 토론도 문제를 구조화하는, 즉 이 사회 문제, 당면한 지금의 사회 문제가 무엇이다 라고 이런 문제를 구조할 때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권유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문제를 구조했는데, 문제의 구조화 방식 중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기법들은 뭐냐면은 비교적 그 문제의 어떤 가치, 그 문제의 어떤 규범적 토대에 대한 합의가 쉬웠던 문제입니다. 즉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많지 않은 문제. 일때는 이런 식의 어떤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구조할 수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 문제는 결국은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고,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라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가치관 간의 투쟁의 문제입니다. 즉 이렇게 이해 당사자 간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그런 기법들,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기법으로는 문제를 구조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내러티브 기법이라 해가지고 대립하는 두 진영의 스토리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각각을 분석하고 공통의 기반이 뭔지, 그래서 그들 간의 공통의 기반이 뭐고 같이 합의하거나 절충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해 당사자 간의 가치 투쟁과 이해 투쟁으로 벌어졌을 때는 먼저 양쪽의 내러티브들을 분석하고 메타 내러티브, 즉 공통 기반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 합의를 이뤄내는 식으로 문제를 구조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해 갈등일 때는 쉽습니다. 즉 이것이 돈 문제일 때는 그냥 뭐 손해보는 측에서도 일정의 손해를 보상해주고, 그다음에 이득 보는 측은 이득의 약을 잠깐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치 갈등일 때는 이게 문제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역시 탈원전 문제를 하면은 탈원전 문제는 효율성이냐, 즉 싼 에너지로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찬성 진영과,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주장하는, 즉 깨끗한 에너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걸 주장하는 진영 간의 가치 문제가 됐을 때, 가치관 간의 갈등이 됐을 때는 공통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가치관은 공통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는 사실상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이해 갈등이 가치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정책 문제 구조를 할 때 이것이 가치 갈등인지 혹은 이해관계 갈등인지도 분석하게 되는 거죠. 합의점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정책 분석 단계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 정책 분석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인 정책 문제를 구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 문제를 구조하는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책 분석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대안이 더 우수한지를 결정하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